안녕하세요. 국내 주도 오픈소스 DBMS인 큐브리드 11.0과 에코시스템에 관련해서 발표할 저는 큐브리드의 오명환 상무입니다. 금일 발표한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주제를 좀 뽑아갖고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혹시나 모르실 큐브리드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큐브리드가 어떻게 글로벌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올해 1월에 출시된 큐브리드 11.0에 대해서 어떤 주요 기능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차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 DBMS에 대해서 굿팜스가 2019년에 이렇게 해서 좀 추려갖고 탑 10을 좀 뽑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큐브리드가 좀 선정이 돼서 글로벌하게 또 오픈소스에서 좀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보시면 주로 몇 가지의 그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RDBMS가 있고요. 그 다음이 GraphDB, 그 다음에 Embedded DB, 그 다음이 이제 다큐멘트 쪽,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RDB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riaDB나 MySQL, 그 다음에 큐브리드, PostgreSQL들이 이 오픈소스 탑 10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큐브리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리드는 2008년 국내 주도의 그 오픈소스로 시작된 RDBMS 프로젝트이고요. 2008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스크래치부터 처음부터 쓴 제품은 아니고요. 1992년 유니시퀄이라는 김원 박사님께서 만드신 그 ORDBMS를 베이스로 해서 2008년도에 새롭게 리디자인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은 현재 11.0이고요. 저희가 2008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한 4번의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현재 큐브리드는 그 엔터프라이즈 RDBMS의 기능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RDBMS는 이제 OLTP성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할 수 있게 SQL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퓨처라든지 아니면 보안, 백업, 그 다음에 기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툴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큐브리드는 한 33만 건 정도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이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한 상황이고, 저희 집계 외에 FTP 사이트라든지 이 사이트를 본다 그러면 더 많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큐브리드는 현재 No Commercial License고요. Only 서비스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품 라이센스 비용은 무료이고요.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기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용처는 이제 국내 주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대전과 광주센터에 이제 정부의 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서 큐브리드가 지금 표준 DBMS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국가의 그룹웨어라든지 국가의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용인과 계룡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는 것처럼 국방 쪽에도 보면 데이터 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큐브리드가 지금 현재 표준 DBMS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도 다수 서비스들을 큐브리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민간 클라우드 쪽에 보면, 요번에 이제 캐리스 쪽에 보면 위드랑 서비스라든지, 모든 그 학생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그 서비스들에 지금 큐브리드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큐브리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큐브리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세미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제목만 비슷하지 내용들은,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의 그 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2020년 2월에 설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정대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2020년 2월에 그 캘리포니아 캠벨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대표님으로, 그 파운데이션 대표님으로 김평철 그 박사님께서 지금 대표로 계시고요. 김평철 박사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2008년도에 큐브리드를 오픈소스로 만드는데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을 하시고 전체적인 런칭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후에 이제 네이버에서 계셨다가 LG에 계셨다가 저희 다시 큐브리드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파운데이션의 대표를 맡게 되셨습니다. 현재 지금 대표 관계자는 저희 큐브리드사하고 그 다음에 큐브리드 쪽에 한 10년 정도를 같이 개발했던 아니아, 그 루마니아 쪽에 아니아사가 지금 현재 대표 관계사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에 있는 협력사들이 현재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의 역할은 전체적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관계사라든지 스폰서들을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큐브리드의 차기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런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차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이 되면서 크게 하나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의 라이센스는 GPL 2.0 라이센스를 채택을 했었고요. 그 GPL 라이센스는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오픈소스를 하면서 GPL 라이센스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저희가 서버 코딩을 고치면 저희 쪽에 반영을 해서 모두 다 쉐어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GPL 라이센스를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한 12년 정도를 해보면서 이거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보고 에코시스템을 만들기에는 GPL보다는 한번 아파치 라이센스로 가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11.0 버전을 출시하면서 라이센스를 아파치 라이센스 2.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그 라이센스별 좀 저희가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GPL 라이센스의 가장 큰 부분은 2차적 저작물 그 재공개 의무가 꼭 있다는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독점 소프트웨어 결합 가능성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L과 어떤 상용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코드들이 다 GPL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를 상용화할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고려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드라이버 쪽만 BSD 라이센스를 썼는데요. 이번에 서버 사이드도 아예 아파치 라이센스로 해서 2차 저작물 제공 의무도 없앴고, 그 다음에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가져다 쓰셔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인베디드 하시기에 좀 더 편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 형태를 좀 한번 살펴보면 큐브리드 에코시스템 한 4가지 정도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라이센스를 이제 바꿨기 때문에 좀 더 애드온 서비스 하시기가 좀 더 편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애드온 서비스는 큐브리드를 변형 없이 가져다가 인베디드 하셔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때 만약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다가 문의하셔서 저희는 지금 ISV라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서비스 프로그램과 약간 틀린 ISV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큐브리드를 가지고 그냥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키우셔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와 파트너사를 맺으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냥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예 큐브리드를 포크를 하셔서 신제품을 아마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저희 지금 협력사, 지금 대표 협력사 중에 아니아사 같은 경우는 큐브리드를 아예 포크를 하셔서 그래프DB를 만드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제가 좀 개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항상 개발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서머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일단 저희는 지금 약간의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우선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품에 대한 개선안이나 뭐 버그에 대한 레포팅이 좀 먼저가 우선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버그를 픽스를 해보고 싶으면 그런 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먼저 내가 고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 이슈 트래커가 있거든요. jira-kubernetes.org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등록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있는 그 리스트 중에 선택을 하셔서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 작업까지야 뭐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그것들이 저희 이제 그 레파지토리에 반영이 되려면 일단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사전 작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CLA 계약이 좀 필요하고요. 큐브리드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그래서 CCLI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회사라 그러면 컴퍼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그 개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ICLA가 따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만 그냥 사인만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PR을 하실 수가 있어요. PR은 GitHub의 큐브리드 쪽에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하시면 저희가 리뷰어를 하실 수 있는 좀 멘토분들을 어사인을 해드리고 같이 코드를 리뷰를 하고요. 다 잘 끝나면 이제 머지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리파지토리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인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일단 kubernetes.org에 계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itHub 계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개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개발을 참여하는데 약간 저희가 쓰고 있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전략들이 조금 있어서 요걸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GitHub을 써서 그 코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GitHub 워크플로우를 이런 지금 그 왼쪽에 있는 형태의 구조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메인 리퍼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리퍼에다가 일단 포크는 하고요. 이 포크된 부분들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커밋을 한 이후에 PR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이 대부분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선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큐브리드도 지금 현재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브랜치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브랜치 전략에서 세 가지의 브랜치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롭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그거를 위해서 개발하기 위한 그 피처 브랜치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보다는 그 버전별 릴리즈 마스터 브랜치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모든 것들이 PR되고 하는 부분은 디벨롭 브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랑 항상 동기화를 마친 다음에 수정할 부분들 수정하고 이 부분에 PR을 날리시면 이 PR을 가지고 또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좀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건 한 32개 정도의 오픈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구분은 한 4가지 정도 되고요. 이제 서버 쪽 엔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 툴, 그 다음 매뉴얼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빼놓은 부분들은 테스팅 부분들인데 아마 테스팅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입문하시는 데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언어들은 옆에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잘 할 수 있는 언어에 그다음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글로벌 에코시스템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 저희가 1월에 출시한 큐브리드 11.0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개선한 부분들을 크게 이제 보면 한 3가지 파트로 저희가 나눠 놨고요. 이 외에도 많은 또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버그들이 또 개선이 된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릴리즈 노트는 이 아래쪽에 링크들을 참조를 하시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좀 간단하게 주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0 부분은 이제 보안 쪽 부분들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안 쪽 부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들을 탈취를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가 됐을 때 그 데이터들에 필요한 것들이 암호화돼서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테이블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인 TD를 좀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드라이버하고 서버 상관에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어떤 폐쇄된 망이 아니라 인터넷 같은 그 통신망을 썼을 경우에 그 비정상적으로 패킷을 덤프를 떠서 그 안쪽에 있는 패킷들을 탈취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암호화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10.2의 몇 부분들이 좀 성능 부분에 좀 개선한 포인트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주요 개선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기타 이제 SQL 부분에 좀 확장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저희가 테이블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내용과 그 다음에 해시 리스크 스캔, 그 다음에 리절트 캐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테이블 기반의 그 암호화는 이제 TD라고 해서 뭐 여러 개 그 RDBMS들이 채택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 데이터 암호화라 그러면 뭐 필드 암호화, 필드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뭐 테이블을 암호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의 그 볼륨을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에 채택한 방법은 테이블 베이스로 암호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문을 보시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뒤쪽에 인크립션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인크립션 할 수 있는 암호화 ASE나 ARIA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TD라는 그 이름처럼 아마 사용자는 이게 암호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SQL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응용도는 지리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호화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테이블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즉 만약에 테이블만 암호화했을 때 뭐 거기에 관련된 인덱스 쪽에 데이터가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발생했던 로그에 임시 로그나 아니면 중간에 그 데이터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질에 의해서 그 데이터 아니면 뭔가 백업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데이터가 중요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암호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를 했을 때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키가 타치됐으면 어떻게 할 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키 관리도 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높이는 방법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계층 키 관리를 좀 이용을 했고요. 이제 마스터 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마스터 키를 통해서 암호화할 실제적인 데이터 키들을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그 데이터 키를 가지고 실적인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왜냐하면 데이터 키도 유출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 키들을 변경하면서 이 데이터 키만 변형을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변경이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데이터 암호화를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ASE를 저희가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ASE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들이 요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SE 자체에. 그래서 거의 암버커하는 성능은 거의 하드웨어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YSB 성능 테스트 한 4가지 정도를 해봤을 때 미적용된 상황하고 거의 ASE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키사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암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리아를 채택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아리아는 하드웨어 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8%에서 9%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 거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테스트는 모든 테이블에 다 적용을 하고 그 테스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실 필드에서는 일부의 테이블, 꼭 암호화하기 위한 테이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성능이 이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채택한 것 중에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반영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해시 리스트 스캔이고요. 저희가 이제 큐브리드 같은 경우는 조인지리에서 그 이너 테이블의 스캔 방식을 예전에는 인덱스 아니면 풀스캔 형태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를 태울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었는데 이제 풀스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간 테이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풀스캔을 해버리면 이너가 커진 상황에서 풀스캔을 해버리면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에는 이 중간에 있는 이너 테이블들을 잠시 해시 형태로 만들어서 빠르게 찾는 형태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채택을 했을 때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2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지리나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계층형 지리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샘플 지리들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노해시와 해시 스캔을 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성능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테스트 케이스는 저희가 이 성능들을 굉장히 빠르게 한 거의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지리들로 테스트를 했고요. 좀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도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해시 리스트 스캔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서만 동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큰 템퍼러리 형태의 이너 테이블을 만들 경우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11.1에는 아마 그 부분도 다 적용을 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 좀 또 하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채택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리절트 캐시를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리절트 캐시는 항상 동작은 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로드에 따라서 많은 성능 차이를 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지리에 저희가 힌트를 통해서 결과를 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었고요. 이 기능 자체는 지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데이터 변경이 그 외에 좀 적은 워크로드는 굉장히 좀 적합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메뉴 구성할 때 메뉴를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항상 계층형 지리를 날려서 메뉴를 보여주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뭐 CMS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메뉴는 그렇게 많이 변경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번, 뭐 분기별 한 번, 뭐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리절트 캐시를 사용을 하시면 항상 이제 변경분이 없다면 항상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변경분이 발생했을 때도 한 번만 실행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항상 또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경 작업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알아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11.0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차기 프로젝트, 이제 이게 11.1이 될지 12.0이 될지 모르는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의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요구사항들이 좀 많으셔서 큐브레드 쓰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좀 가져다가 마치 큐브레드에 있는 것처럼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DB링크라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차기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데이터 링크 쪽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큐브리드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마치 큐브리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 형태의 그 플로우를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타 DBMS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나 뭐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링크드 서버라든지 DB링크들을 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큐브리드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추출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차기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들이 되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쪽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이제 RDBMS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빌리티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금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로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MySQL과 PostgreSQL들을 이제 오로라 플랫폼으로 바꿔갖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MS SQL, 그러니까 SQL 서버를 바꿔갖고 진행한 소크라테스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케일아웃이 되면서 RDBMS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변경하는 작업들이었는데요. 큐브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케일러빌리티 쪽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프로젝트로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작년서부터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일단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페이지 서버와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담당하고 있는 트랜잭션 서버들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한 3년 정도 진행하는 부분에는 read write 하는 트랜잭션 서버는 하나고 그 다음에 read only 트랜잭션 서버들이 스케일 아웃, 인 아웃 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랜잭션 서버는 실제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스케일인 아웃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인 데이터들은 다 페이지 서버에 저장을 하고 이 페이지 서버들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 보면 로그를 통해서 로그를 가지고 이 페이지들을 모두 만드는 형태로 되고 이 로그들이 프로파게이션 돼서 넥스트에 있는 페이지 서버 그 다음이 각각의 리드온리로 확장되어 있는 트랜잭션 서버로 전달이 돼서 모든 부분들을 싱크를 맞추는 형태의 구조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레츠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시면 모든 관련된 개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오시면 많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시간들이 거의 다 됐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대면으로 했으면 질문을 직접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은 제 메일 계정인 그 mhoh@kubrick.com 쪽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Q&A 게시판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ubrick.com/Q&A로 해주시면 저희가 연구소나 아니면 기술 지원에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4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하여튼 30분 동안 제 그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